네,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3단원 생명 시스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시스템들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이랑 역학적 시스템을 배웠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스템인 생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라 했죠? 그렇죠.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 내부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이라던가 화학 반응, 그리고 정보의 흐름과 같이 물질들의 이동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오늘은 소단원 1, 2단원을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입니다. 세포막이 뭐냐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세포가 뭐냐 하면은 세포는 생물의 한 개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은 뭐예요? 맞아요. 모든 생물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동물세포 당연히 동물에 있는 거고요. 식물세포 당연히 식물에 있는 거겠죠. 이 둘 중에 식물세포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 소위관의 종류가 많아서 식물세포만 모두 다루면 동물세포는 그냥 암기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물세포부터 다뤄봅시다. 여기에서는 세포 소위관의 이름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세포 소위관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역할이나 그 명칭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식물세포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물세포는 특이한 게 이 바깥에 단단한 벽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세포벽은 당연히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세포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세포벽이 식물세포에만 좀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도망칠 수가 있죠. 움직이니까. 하지만 식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단한 세포벽이 발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벽 안쪽에는 얇은 막 하나가 있는데요. 이 얇은 막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물질의 출입을 통제 혹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인을 포함한 이 막 영역, 자, 인을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자, 이 세포 한가운데 있는 이 영역, 이것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세포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에게는 인이 있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그림도 유명한 DNA예요. 그래서 핵에는 뭐가 있다? DNA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핵에는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우리는 핵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막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핵의 구멍이다 라고 해서 핵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핵막 핵공은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핵은 외워둬야 됩니다. 핵에는 DNA 유전 물질이 있다 정도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이 점들이죠. 이 점들이 뭐냐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자, 과거에는 리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때 용어가 바뀌면서 라이보솜이 되었죠. 라이보솜에서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더라. 자, 여기에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당연히 아미노산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기관이 있어요.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이 기관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소포체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라이보솜이 붙어있어서 까끌까끌해요. 매끄럽지 않아요. 거칠죠. 그래서 이를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라이보솜이 없어서 매끈해요. 자, 여기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주로 지질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지방 이런 아이들이죠. 지질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내고요. 거치면 소포체에는 이렇게 라이보솜이 있으니 여기에서 단백질을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포체의 또 다른 특징,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과 지질을 골지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포체의 특징 정리하면
단백질과 지질을 생산해낸다. 그리고 생산된 단백질과 지질을 골지체로 옮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말씀드렸지만 골지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골지체는요, 특징이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과 지질을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단백질과 지질을 포장합니다. 자, 이렇게 막으로 감싸서 포장한 후에 어디로 분출한다? 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마구로 감쌉니다. 자, 여기 단백질이 있다고 해보면 마구로 감싸서 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에 달라붙겠죠. 막에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지체는 가장 큰 특징, 이 단백질과 지질을 어디로? 세포 외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포체는 생산하는 역할, 골지체는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눈에 띄어요? 여기 초코파이 구조. 자, 이 초코파이가 있는 이 세포 소유관을 우리는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엽록체는 다들 들어보셨죠?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쭈글쭈글한 아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토콘드리아였는데 용어도 바뀌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름이 좀 더 길어졌는데,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가끔 이 에너지 말고 ATP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냥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ATP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뭔가 스테이크처럼 생겼는데, 자, 이 친구로 뭐라 부르냐? 우리는 중심액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심액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노폐물을 저장하거나 혹은 염색 물질들이 여기 있어서 색깔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로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중심액포, 액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세포에서도 약간 있는데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동물세포는 그래도 배설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노폐물을 이 안쪽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식물세포는요, 배설기관이 그닥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크게 액포가 발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 내부 영역 중에서 여기에 있는 세포, 핵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전체 영역 있잖아요. 이 공간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흰 색깔 있죠? 세포막 내부의 이 흰색 공간, 하지만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흰색 공간을 세포질이라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포 내부의 공간과 관련된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세포질 한번 들어봤을 거고요. 자, 그리고 원형질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원형질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세포 기질도 아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뭇 뜻이 비슷한 용어들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포질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형질은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세포막 내부에 있는 이 전체 영역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포 기질은 빠지는 게 많습니다. 이 세포막 내부를 지칭하는 것이긴 한데 우선은 세포 소형관들 모두 제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까지 제외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포 기질은 세포막 내부의 핵도 제외하고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들 인지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포 소행관의 명칭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 소행관들을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우선 막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포 소행관은 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막이 이중막 구조인 아이도 있고요, 단일막 구조인 아이도 있어요. 단일막은 말 그대로 하나의 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이중막은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막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단 이중막부터 볼게요. 누가 이중막 구조이냐? 핵이 이중막 구조예요. 핵은 워낙 중요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막 구조일 것 같죠? 자, 그래서 핵이 이중막 구조이고요. 여기에 있는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들은 왜 이중막 구조냐면
이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세포막 있죠. 여기에는 세포막이 한입되었어요.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핵을 둘러 감싸면서 기존에 있는 막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이 들어와서 감싼 막이 추가되어서 이중막 구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는 원래는 각각 광합성 세균이랑 호기성 세균이었어요. 이 세균들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이 있을 거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세포막을 둘러싸면서 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막 해가지고 두 가지 막, 즉 이중막 구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이 없는 구조도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라이보솜이에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막도 없어가지고 세포 소유관이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교과서에는 세포 소유관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세포 소유관이다 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라이보솜은 왜 막이 없냐면, 자, 이렇게 엽록체나 마이토콘드리아는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됐고, 아니면은 핵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이 안쪽으로 유입됐다라고 했죠. 하지만 라이보솜은요, 그냥 세포 내부에서 떡하니 생겼어요. 세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단일막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중심 액포라던가 소포체, 골지체 모두 단일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핵산의 유무를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뭘 뜻하냐? 유전 물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전 물질 누가 갖고 있죠? 당연히 핵이 가지고 있겠죠. 핵이 유전 물질 핵산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누구냐? 엽록체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핵은 당연히 DNA에 있으니까 유전물질 있는 거 알겠는데 이 친구들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들 엽록체나 마이토콘드리아 모두 옛날엔 세균이었다고요. 그 세균들은 자체적으로 핵산,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세포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엽록체라든가 마이토콘드리아, 핵이 이 핵산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뭐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냐면 우선 이렇게 세포벽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중심 액포가 식물 세포에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엽록체, 광합성을 하는 친구가 식물이니까 엽록체가 당연히 식물 세포에만 발달되어 있겠죠. 나머지는 이 동물 세포에 모두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큰 차이를 말해라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꼽으면 되겠어요. 세포벽, 중심세포, 엽록체. 자, 이 정도 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 소유관들의 종류와 특징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세포 소유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막 함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개의 세포 소유관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핵막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한입하면서 핵을 둘러쌌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핵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핵 주변에도 이렇게 막들이 둘러싸게 되면서 뭘 만들었다? 그렇죠, 핵 주변에 소포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세포막이 한입되어서, 자, 뭐가 만들었죠? 그렇죠, 골지체죠. 이 친구 골지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핵과 소포체, 골지체는요 막의 한입에 의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광합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공생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포 내부에 아예 정착하게 되면서 세포 내 소기관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 세균은 나중에 엽록체로, 호기성 세균은 마이토콘드리아로 세포 소유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포 내부로 들어올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막 하나,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막 하나가 이렇게 겹쳐져서 뭐를 이루었다? 이중막 구조를 이루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소유관들은 이렇게 막 함입, 세포 내 공생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을까?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요.
궁금해하신 분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초코파이 모양이 있다. 엽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초코파이들을 글 하나, 초코파이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바깥쪽에 이 영역 있죠? 이 초코파이를 감싸고 있는 이 영역, 얘를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영역이 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 살펴주시고요. 이 쭈글쭈글한 영역을 크리스탈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ATP, 즉 에너지의 합성이 일어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했고요. 자, 다음으로 세포막의 구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단원 제목 자체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이니까 우리는 배웠던 세포 소위관들 중에서 이 세포막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세포막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여러 개의 콩나물이 있고 그 콩나물 사이에 하나의 덩어리가 박혀져 있는 느낌이죠. 이때 콩나물을 자세히 보면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머리 부분에 뭐가 있냐? 인산과 글리세롤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지방산은 이렇게 굽어진 아이가 불포화 지방산이고 이렇게 직선인 아이가 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꼬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나, 포화 지방산 하나 이렇게 구성된 건 아니에요. 불포화 이런 아이도 있고요. 혹은 포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 이 세포막의 유연성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죠. 그래서 콩나물 하나를 보면은 인산과 글리세롤 머리 그리고 지방산이라는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인산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이 친구로 뭐라 부른다? 바로 인지질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질이 어때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고 대칭적으로 해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세포막은 전체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뭐가 있냐면 이 단백질이 안에 관통하고 있는 형태 혹은 단백질이 이렇게 툭 하고 박혀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서 세포막을 관통하거나 박혀져 있는 이러한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막은 막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를 위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모자이크 있죠? 자, 그것처럼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생겼고요.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박혀져 있다? 그렇죠. 막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막 단백질은요, 이렇게 세포막 사이를 마구잡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를 뭔가 유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의 또 다른 특징은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구분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친수성이 뭐냐? 자, 이거는 친할 친자의 물주자입니다. 그래서 물과 친한 성질을 말해요. 자, 그래서 물과 친하니까 물에 잘 녹겠죠. 인지질에서는 뭐에 해당되냐? 여기에 있는 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왜 친유성인지 볼게요. 자, 인지질에서 머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인산이 있는데 그 인산은요, 요렇게 극성을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는데요. 자, 이렇게 극성을 띠는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극성 분자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극성 분자가 왜 물에 잘 녹을까? 자, 우리 물 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의 규칙성 할 때 배웠었죠. 물 분자는요, 약하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하나를 띠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그렇죠. 8번이죠.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고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물 분자는요, 여기에 있는 수소에 있는 전자가 이 플러스 8의 전하로 조금 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에 있는 전자도 산소 쪽으로 좀 더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전하 큰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소 입장에서는 약간의 전자를 잃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를 띄게 되고요. 산소는요, 이렇게 수소로부터 약간 전자를 빼앗는 느낌이죠. 그래서 약하게 마이너스 하나를 띄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분자 내부에서 전자를 살짝 잃거나 혹은 전자를 살짝 얻어서 전하를 띠는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뭐다? 극성 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극성 분자가 물에 왜 잘 녹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물 분자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 산소 있고 수소 두 개가 공유결합해 있죠. 산소는 약하게 마이너스 하나를 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약하게 인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극성 분자가 요렇게 있고요, 무극성 분자가 요런 식으로 있는데, 무극성 분자는 극성이 없는 분자를 말합니다. 극성 분자가 물 분자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플러스 극과 여기는 플러스 극이 서로 반발을 일으켜서 물 분자를 떼어내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극과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 반발을 일으켜서 물 분자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인력을 끊어내고 물 분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 분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물에 잘 녹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요, 이렇게 이동을 해 보았자 약한 인력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지 못하고, 무극성 분자 따로 그리고 물 분자 따로 노는 물층이랑 그리고 무극성 분자층이 따로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마치 기름과 물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는다. 그런데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누구와 친하다? 그렇죠. 극성 분자와 친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성도 볼게요. 자, 소수성은 뭐냐면 이 친수성과 반대입니다. 친수성은 물에 잘 녹고 소수성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에요. 물과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에서는 여기에는 이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꼬리 부분에 해당하냐? 꼬리 부분은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무극성 분자가 왜 기름이 잘 녹는지 보겠습니다. 기름도 여러분 무극성 분자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극성 분자를 놓고요, 또 무극성 분자를 하나 냅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극성 분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극성 분자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정정기적인 인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무극성 분자를 두겠습니다. 우선 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 사이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갈 수 있나요? 인력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극성 분자는요, 이 인력을 끊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 따로, 극성 분자 따로 돌게 되고요. 무극성 분자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무극성 분자 틈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헤집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는 기름에 잘 녹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대목을 통해서 기름도 무극성이잖아요. 무극성 분자는 뭐와 친하더라? 이 무극성 분자 친하더라 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서 꼬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요? 아니면 머리 부분이 영역의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꼬리 부분이 영역의 범위가 훨씬 넓죠. 그런데 꼬리는 뭐다? 소수성이다.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은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와 친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튕겨내는 성질이 있고요, 무극성 분자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주로 잘 통과시키고 극성 분자는 잘 통과시키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뭐라 부르냐?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거죠. 극성 분자를 투과시킬지 무극성 분자를 투과시킬지. 근데 주로 무극성 분자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투과시키니까 이러한 성질을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포막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단원 제목 자체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출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의 출입을 물질의 수송이라고 보아도 되겠고요, 물질의 수송 방법에 따라 수동적 수송과 능동적 수송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적 수송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송 방법을 말해요. 그럼 반대로 능동적 수송은 뭐겠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수동적 수송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확산 그리고 삼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확산입니다. 확산은 뭐냐 하면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점차 퍼지게 돼서 멀리까지 이동하죠. 자,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높은 곳, 그러니까 향수 분자가 많은 곳에서 향수 분자가 부족한 곳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그냥 단순하게 어딜 통과한다?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촉진 확산은 어딜 통과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과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이때 단순 확산에서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야 되니까 입재 크기가 어떨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입재 크기가 매우 작을수록 통과하기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은 주로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꼬리가 소수성을 띠니까 무극성 분자를 잘 통과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일수록 잘 이동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한편 촉진 확산은 이렇게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막 단백질이 입구가 넓어요. 입구가 넓으니까 크기가 큰 입자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겠고요. 인지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극성 분자라던가 혹은 극이 있는 이온도 잘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뭐냐면 일단 지질은 무극성 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무극성 분자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무극성은 무극성과 친하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일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 정도가 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극성 정도가 클수록 단순 확산이 잘 일어나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소수성을 띠는 영역이 넓으니까 무극성 분자를 잘 통과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의 정도가 클수록 이렇게 지질의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세포막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농도차가 크다는 건 여기는 매우 물질이 많고 여기는 매우 물질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확산이 이렇게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단순 확산, 여기 심플 적혀있죠? 단순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촉진 확산 볼게요. 촉진 확산은 여기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순 확산보다도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촉진 확산 마찬가지로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확장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이 그래프 개형을 뭐라 부르냐면 미카엘리스 멘텐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확장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유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이 막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단백질 개수 제한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세포막에 막 단백질이 단 3개만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해볼게요. 일단은 바깥에 있는 이 농도가 좀 낮을 때요. 자, 농도를 차츰 높여 볼 건데 일단 한 개가 있을 때, 분자 한 개가 있을 때 예상해 봅시다. 자, 이 하나가 막 단백질을 통과합니다. 1초 동안 한 개 통과하니까 확장 속도는 1개 per sec가 되겠어요. 그러면 농도를 높여봅시다. 2개요, 이번엔. 2개가 이 막 단백질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 막 단백질을 2개 통과하니까 2개 per sec가 속도가 되겠고, 그러면 농도를 더 늘려서 3개까지 늘렸어요. 이 3개가 막 단백질을 모두 통과하는데,
자, 1초 걸리겠죠? 그래서 세계/s가 확산 속도가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 4개입니다. 자, 4개 중에서 3개는 막 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1개는 막 단백질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만 1초 동안 이렇게 막 단백질을 통과하니까 똑같이 확산 속도가 3개/s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정해지는 이유, 이 막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산이었고, 다음으로 삼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투가 뭐냐 하면은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까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 삼투는요,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확산과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 방향이 반대는 아닌 게, 농도가 낮다라는 뜻은 뭐예요? 싱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고, 농도가 높다라는 건 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삼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은 주로 어디를 통과할까요? 일단 물은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그렇죠. 물은 극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잘 통과할까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까요? 자, 여러분, 인지질 이중층은 주로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 면적이 매우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소수성과 잘 친하지 않아서 잘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분자, 극성인 물분자는요,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아래가 바로 삼투 현상인데, 자, 여기에 있는 반투하성 막이 세포막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구멍이 바로 막 단백질로,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분자가 이동할 겁니다. 이때 설탕 분자는 입자가 너무 커서 여기에 있는 이 반투각성 막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농도가 낮은 용액을 왼쪽에, 농도가 높은 용액을 오른쪽에 두었으니까 나중에 물이 어떻게 이동하겠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자, 이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려고 하는 이 힘을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투압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속속속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농도가 높은 용액 쪽이 이렇게 수면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현상을 뭐라 부른다? 삼투 현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변하는데요. 일단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용액의 농도를 달리해서 세포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등장액은 뭐냐면 세포의 농도와 용액의 농도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의 농도와 세포 외부 용액의 농도가 같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들어가는 물 분자의 개수, 그러니까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바깥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장액은 뭐냐면 세포를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외부의 농도가 더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 세포부터 살펴보면, 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긴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었어요. 그러면 적혈구 외부의 농도는 낮고요, 내부의 농도가 더 높겠죠. 물은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이동한다? 세포 내부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 적혈구가 팽팽해지겠죠. 자, 이처럼 동물 세포가 이렇게 팽팽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팽윤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팽팽해질 텐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벽 자체가 팽창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포벽 안에 있는 이 세포막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팽창해서 세포벽을 거의 뚫을 정도로 팽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포질 부분도 이렇게 팽창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고장액입니다. 고장액은요, 농도가 높은 용액에 세포로 넣었다. 그러니까 세포 내부 농도보다 외부 용액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똑같이 동물 세포를 그려보면은 동물세포 외부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세포 내부의 농도가 오히려 낮아요.
자,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물이 빠져나가네요. 자, 세포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는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동물 세포가 쪼그라드는 거, 이 현상을 용혈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자, 식물 세포 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쪼그라드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막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포벽과 막이 분리되었죠. 자, 이를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 원형질을 우리가 앞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세포의 소기관 배울 때, 자, 세포 소기관에서 세포질, 원형질, 세포 기질이 토학과 공부를 하면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세포질은 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세포막 내부의 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말하고요. 원형질은요, 이 세포막 내부 전체 영역을 말한다라고 했죠. 세포 기질은 세포막 내부의 핵을 제외하고 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완전 히 흰색 영역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원형질은 그냥 세포막 내부 전체 영역을 의미하는데, 그 전체 영역이 세포벽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출입하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으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물질 대사의 특징 정도 알아봅시다. 자, 물질 대사는요,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데, 그 용어들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죠. 이때 아미노산을 우리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고분자 물질이 쪼개져서 저분자 물질이 되는 현상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게 이화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화작용일 때는 아무래도 고분자 물질은 여러 개의 저분자 물질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커지니까 커진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더라, 즉 흡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한편 이화작용은요, 분해된 저분자 물질의 에너지가 더 작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작아진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물질 대사와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물질 대사는 일단 반응 온도가 신체 내부의 온도와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37도씨 정도가 적당하고요. 연소는 생명체 외부에서 그냥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니까 연소 온도가 대략 400도 정도가 됩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자, 그리고 효소 관여 여부, 물질 대사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인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연소는 온도가 워낙 높아서 효소의 도움 없이도 그냥 자발적으로 연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필요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에너지 출입입니다. 물질 대사는 효소가 조금씩 관여하면서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소는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몽땅 방출시킨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효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효소의 역할입니다. 효소는 일단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잘 익혀주세요. 자, 우선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여기서 보았죠?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아래는 어때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크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있죠? 자, 이만큼.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가 있는 순간 화학반응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이렇게 충분히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반응열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동화작용 볼 건데, 동화작용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반응열이 어떻다? 그렇죠. 반응열이 항상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반응열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어디에서요? 동화작용에서요. 자, 이 점 특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효소의 특징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단백질이 주 성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아래에 기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기질이 뭐냐? 이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효소를 자세히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죠.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효소이고, 그리고 반응물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독특한 구조끼리 잘 맞아 떨어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는요, 특정 반응물,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진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뭐라 부르냐?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반응물, 그러니까 기질이랑 효소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효소라고 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효소 어떻게 될까요? 효소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질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해요. 반응이 끝난 후에 이 효소는 재사용되어서 다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효소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배웠죠. 효소도 마찬가지로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질의 농도.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은 기질과 결합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것도 일정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촉진 확산과 비슷하죠. 촉진 확산일 때는 점차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왜 일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막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효소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효소의 개수가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효소가 딱 3개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데 일단 기질의 농도를 하나라고 해볼게요. 한 개의 기질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합해서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해보면 하나의 기질과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죠? 자, 그래서 1초 동안 한 개의 기질과 반응을 하고요. 자, 그리고 2개의 기질로 한번 농도를 늘려볼게요. 그러면 기질 2개가 화학 반응하니까 1초 걸리죠? 자, 그래서 1초 동안 2개의 기질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농도를 더 늘려서 이 기질을 3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3개가 모두 1초 동안 화학 반응하니까 1초 동안 3개가 이렇게 화학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4개를 해볼게요. 4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3개가 이렇게 먼저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추후에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1초 동안은 이렇게 3개가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하니까 마찬가지로 3개 퍼 세크의 속도로 화학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렇게 일정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촉진 확산과 마찬가지로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방수가 빨라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효소 개수가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온도가 적당한 온도 대략 37도씨여야지 이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단백질이 변형됩니다. 그런데 효소는 특이한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단백질이 변형되어서 이 특이한 구조가 변형되면 이 특이한 구조의 반응물과 이제 절대로 결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특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온도에서만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H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pH가 수소 농도예요.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산성을 띠는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효소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pH가 다릅니다. 우선 우리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 있죠? 아밀레이스는 약하게 염기 혹은 약하게 중성, 자 그냥 중성 상태죠. 그래서 중성 또는 약한 염기에서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고요. 우리 위액에 있는 펩신은요, 자 펩신은 위액 자체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강한 산성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산성 환경에서 펩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활발하게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효소마다 반응할 수 있는 pH가 다르더라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탈레이즈 실험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험관 2개의 스포이트 사용해서 3.5% 과산수소수 8ml 이렇게 넣는데요. 그리고 한천 조각 10개, 감자 조각 10개를 핀셋 이용해서 시험관 2개 각각 나눠 놓고 일어나는 결과 관측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천 조각을 넣은 곳에서는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감자 조각을 넣은 곳에서는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데 왜 이 기포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나온 카탈레이스는요 우리 간에 풍부해요. 간은 해독작용을 하죠. 이때 독극물이 바로 이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써요. 그래서 두 개의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내뿜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탈레이스와 과산화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독성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과산화수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 즉 기질을 의미하고요. 감자즙의 카탈레이스는요, 그렇죠. 효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와 카탈레이스가 반응하면 뭐와 뭐가 만들어지더라? 맞아요. 물 분자와 그리고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기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포가 바로 산소 분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반응이 끝난 후에 과산화수소를 추가적으로 첨가하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응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모든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와 결합해서 이렇게 분해되었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의 과산화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추가적인 과산화수소, 즉 추가적인 기질을 이렇게 추가하면은 카탈레이스와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고요. 우린 이를 뭐라 하죠? 그렇죠.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효소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마지막에 이 효소가 재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3단원 생명 시스템 소단원 1, 2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